당신은 평생 동안 유럽에서의 전쟁은 과거의 일이고 전차가 국경을 넘는 일은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라는 조용한 약속을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끝났습니다. 그 약속은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천천히 끝났습니다. 여기서는 바닷속에 깔린 케이블이 끊어지고 저기서는 드론이 사라지고 한밤중에 공장에 불이 나는 시기였죠. 그러다가 어느 날 대륙 전체가 동시에 같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러시아는 떠난 게 아니라 전술만 바꿨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스스로의 군대를 해체해온 유럽이 깨어났습니다. 차가운 국경, 발트 3국에서 독일의 산업 중심지까지 대륙이 냉전 이후 본 적 없는 최대의 재무장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700km에 달하는 콘크리트 장벽이 땅에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한때 빗자루자루로 훈련하던 독일의 거인이 이제는 모스크바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동맹이 발트해의 얼음 위에서 여전히 하나로 행동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몇 분 동안 여러분은 이 반전을 4개의 장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지구상에서 가장 긴장된 국경과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유형입니다. 이제 한때 초강대국도 허를 찔렸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의 잠자는 거인이 깨어나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방이 결심하면 여전히 강력하다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잇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유럽이 스스로를 제때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위협이 가장 현실적인 곳, 즉 러시아와의 국경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러시아와의 국경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땅에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시야가 닿는 곳까지 땅에 박힌 콘크리트 피라미드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탱크 한 대를 통째로 삼킬 만큼 깊은 참호들입니다. 지뢰밭과 숲속에 숨겨진 센서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세 나라를 가로질러 700km나 이어집니다. 이것은 유럽이 냉전 이후 세운 가장 큰 방어시설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런 걸 변덕으로 짓지 않습니다. 아무도 700km에 달하는 콘크리트를 자기 국경에 묻으면서까지 두려움이 크지 않다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대편에서 올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 말이죠.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왜냐하면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이상해지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4년째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4년입니다. 그럼 한 가지 설명해 주세요.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이 세 발트해 국가들이 러시아와 맞닿아 있으면서 마치 내일 아침에 적의 탱크가 올 것처럼 급하게 참호를 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이건 러시아가 어떤 종류의 위험이 되었는지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국경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면 이 콘크리트 벽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겁니다. 정면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실제 상황을. 이 전쟁에 러시아가 약속했던 모습과 그리고 실제로 변한 모습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에 러시아 탱크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었을 때 계획은 며칠 만에 수도 키이우를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빠르게 끝낼 생각이었죠. 쉽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죠. 세계의 지구상 두 번째로 큰 군대의 힘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그 군대는 진흙탕에 빠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버틸 뿐만 아니라 올해 영토를 다시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초 2023년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인들은 한 달 동안 잃은 것보다 더 많은 영토를 되찾았습니다. 러시아는 하루 약 1000명의 병력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장갑차가 너무 부족해져서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승리의 퍼레이드, 즉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 존재하는 그 퍼레이드에서 올해는
거의 탱크가 한 대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일주일 만에 집어삼키겠다고 약속했던 군대에게 이 사실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자, 이 이미지를 잠시 머릿속에 간직해두세요.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쉽게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진전을 못하면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큰 착각이 있습니다. 수렁에 빠진 군대가 포기할까? 네. 군대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전쟁에 건 정권은 아닙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그는 이 전쟁을 자신의 정권이 존재하는 이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는 경제 전체를 전쟁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수십만 명의 남성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는 자기 나라에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멈추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멈추는 것은 계속하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만약 정문이 닫혀 있다면, 만약 힘으로 침입하는 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면 무엇이 남을까요? 긴 문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상황이 더 위험해집니다. 궁지에 몰린 적은 더 무해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측할 수 없어집니다. 사실 아직 잃을 것이 많은 적은 글쎄요, 그런 일은 두 번 생각하게 돼요. 반면에 모든 것을 잃고 있다고 느끼는 적은 예전에는 쓰지 않았던 방법까지 쓰게 됩니다. 러시아가 처한 공경이 위험을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그 위험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앞에서 다가오는 탱크 대신 훨씬 더 알아차리기 어렵고 훨씬 더 대처하기 힘든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뒷문이 뭔지 아세요? 좋아요. 발트의 깊은 곳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누구 소유인지도 모르는 낡은 유조선 한 척이 발트해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 배 아래 바다 밑에는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를 연결하는 전력 케이블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항해하는 동안 닻을 바다 밑바닥에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몇 미터가 아니라 10km 넘게 끌고 갔습니다. 닻이 바닥을 갈랐습니다. 마치 칼처럼 전선 케이블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통신 케이블도 끊었습니다. 핀란드가 선박을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서 가장 드러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 선박은 러시아의 비밀 함대에 속해 있었습니다. 유명한 그림자 함대입니다. 서류상 명확한 소유주가 없는 오래된 유조선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선박들은 러시아가 두 가지 더러운 일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제재를 피해서 몰래 석유를 파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막 알아내고 있는 일입니다. 바다 밑바닥에 피해를 줍니다. 그러나 사건이 법정에 넘겨지자 법원은 선원들을 석방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보세요. 피해는 실제입니다. 케이블이 잘렸습니다. 전기가 끊겼습니다. 손해는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누구입니까? 거의 말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사보타주였을까요? 아니면 닻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서였을까요? 절대 증명할 수 없죠. 그리고 이건 단일 사건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11번은 있었어요. 발트해에서 이런 사건이 적어도 11번 있었어요. 케이블이 계속 같은 방식으로 끊겼고 증명은 항상 불가능했죠. 이건 전쟁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전쟁처럼 보이지 않게 설계됐습니다. 이렇게 설계된 데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제5조입니다. 아마도 그 규칙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나토 국가에 대한 공격은 곧 모든 국가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탱크로 에스토니아를 침공하면 러시아는 에스토니아만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는 미국, 독일, 프랑스 전 세계를 한꺼번에 상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전쟁은 아무도 시작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 러시아는 계산을 합니다. 대놓고 탱크로 침공하면 5조가 발동돼서 전 세계가 러시아를 상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적 케이블을 끊는다면, 길을 잃은 드론을 날려보낸다면, 아니면 일부러 이민자 무리를 국경으로 밀어넣어서 이웃나라가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가요?
이 중 어느 것도 규칙 발동에 충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흔적 없는 피해, 선을 넘지 않는 전쟁입니다. 케이블을 끊고 드론을 띄우는 게 비열하다면 더 큰 위협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정교한 공격은 바닷속에서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공식 문서에 펜으로 직접 서명한 형태로 나온 겁니다. 올해 5월 블라디미르 푸틴이 새 법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여러분의 모든 주목을 받을 만합니다. 이 법이 가장 위험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판 전체에서요. 이 법은 러시아가 해외에 있는 러시아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른 나라 법원에 의해 구금되거나 기소되거나 박해받는 러시아인들을 말합니다. 반려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이게 진짜로 무슨 의미인지 잘 들어보세요. 라트비아에는 약 4만 명의 러시아 시민이 있고 에스토니아에는 8만 명이 넘는 러시아 시민이 있습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이들 중 누구라도 체포되거나 기소될 경우 설령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러시아는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방금 침공의 구실을 본 것입니다. 만들어지고 있는 당신 눈앞에서. 그리고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2008년에 러시아가 조지아를 침공할 때 사용한 것과 정확히 같은 명분입니다.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반도를 빼앗을 때 내세운 명분과 같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변명은 이미 2번이나 통했고 이제 푸틴은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는 서랍에 준비해두고 필요할 때 사용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가봅시다. 조각들을 연결해봅시다. 여기서 전체 계획이 드러납니다. 각각 따로 보면 드론이 추락하는 건 단순한 사고입니다. 케이블이 끊어진 건 사고입니다. 새로운 법은 그냥 종이일 뿐입니다. 각각 보면 별거 없어 보입니다. 무시하기 쉽죠. 하지만 세 가지가 한 해 같은 국경에서 동시에 일어나면요? 그건 불운이 아니에요. 그건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의 비밀은 이거야. 각 조각이 한 개를 밀어내는 거지. 조금씩만. 그중 어느 것도 혼자서는 충분히 크지 않아. 전쟁을 시작하기에는 이제 말해봐. 네가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같은 작은 나라들이고 국경 바로 옆에 러시아가 있다면 가만히 팔짱 끼고 앉아서 그중 무엇이 결정타가 될지 기다리고만 있겠어? 당연히 아니지. 그리고 바로 지금이 영상 처음에 나왔던 그 콘크리트 벽이 드디어 의미를 갖게 되는 순간이야. 내가 처음에 보여준 콘크리트 피라미드 기억나지? 그건 장식이 아니야. 그게 바로 해답이야. 세 줄의 콘크리트야.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어떤 탱크나 장갑차도 그 사이를 통과할 수 없어. 그 뒤엔 탱크를 막는 참호가 있어. 뒤를 봐. 이런 것들이 700km에 걸쳐 발트 3국에서 폴란드까지 이어져 있어. 이건 유럽이 냉전 이후 세운 가장 큰 방어선이야. 그리고 모든 공사가 2028년까지 끝날 예정이야.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이게 단순히 또 하나의 고정식 방어선일 뿐이라고. 마치 2차 세계대전 때 사용됐던 것처럼. 그리고 독일군이 그냥 우회했던 것이라고 생각해. 발트라인은 그와 다르다. 이건 계획된 함정이야. 콘크리트는 혼자 적을 막으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건 탱크들을 강제로, 일렬로 전진하는 탱크들을 한 가지 일을 하게 하죠. 직선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방향을 바꾸거나 속도를 줄이죠. 좁은 통로를 비집고 지나가게 하죠. 그리고 이 통로는 무기 조준선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벽 뒤에는 최대 300km 떨어진 목표물도 맞출 수 있는 장거리 로켓 발사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즉, 콘크리트는 탱크를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콘크리트가 탱크를 노출시키는 셈이죠. 하지만 콘크리트 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콘크리트는 스스로 공격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서방의 강력한 전략이 등장합니다. 보세요. 콘크리트 벽이 국경에 세워지는 동시에 나토는 사람들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군단 전체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군단은 독일 민스터에 있던 부대였습니다. 이 군단은 올해 안에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의 군사 지휘를 맡기 위해 이동 중입니다. 그리고 군단은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이것은 비상시 약 5만 명의 병사를 지휘할 수 있는 지휘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발트 3국의 모든 방어는 폴란드에 있는 단일 지휘부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지휘부로 인해 나토는 이 지역에서 대응 능력을 2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관계자가 이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는 질량과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혹한 지리적 이유 때문에 중요합니다. 발트의 국가들은 작습니다. 그들은 후퇴할 공간이 없습니다. 러시아가 공격하면 생각할 시간도 없습니다. 방어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는 적을 지연시키고 소중한 몇 분을 벌어줍니다. 그리고 군단이 그 시간을 이용해 대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에서는 서방이 바로 그 그림자 함대를 감시하기 위해 영구적인 해군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그 함대는 해저 케이블을 자르고 다녔죠. 보시다시피 서방은 그 수를 간파했습니다. 위협이 변한 걸 알고 두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육지와 바다에서요. 그러면 이제 다 해결된 거죠, 맞죠? 그랬으면 좋겠지만 답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이게 바로 이 이야기에 진짜 긴장감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 벽은 2028년에 완성될 예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벽이 내일 완성돼도 콘크리트로 막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작은 디테일이 모든 걸 바꿀 수 있거든요. 저 바닷속에 끊어진 케이블, 법원은 선원들을 풀어뒀어요. 국경을 넘나드는 드론들은 항상 한법착오라고 하죠. 침공 관련 법은 시민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들 중 어느 것도 누군가가 손가락질하며 이건 공격이야, 반격하자 라고 말할 만큼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러시아의 진짜 목표입니다. 진짜 목표는 발트의 영토가 아닙니다. 그것은 콘크리트로 방어하기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서방이 대응하려는 의지입니다. 나토 제5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각해보세요. 그것은 모두가 그것을 믿고 있을 때만 유효합니다. 러시아가 케이블을 끊고 유럽이 망설이는 날, 드론을 띄우고 유럽이 그게 해당되는지 아닌지 논의하며 법을 이용해 군대를 파견할지 말지 고민하는 순간, 그리고 동맹의 절반이 진정해 이런 일로 전쟁을 시작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순간, 그날이 오면 제5조는 무의미한 종이 조각이 됩니다. 탱크 한 대가 한 발도 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이건 가정이 아닙니다. 방금 막 일어난 일이에요. 5월 말에 러시아가 또 한 번 200대가 넘는 드론을 쏘던 밤에 우크라이나를 향해 그중 하나가 국경을 넘었어요. 그리고 추락했어요. 루마니아에서요. 나토 회원국에서요. 러시아 드론인 게란드 2였고 폭약이 실려 있었어요. 그 드론은 동부 갈라치시의 아파트 건물을 들이받았고 옥상에서 폭발했습니다. 2명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일반 시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이 나토 영토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답이 이 전쟁의 실제 상황을 보여줄 겁니다. 루마니아는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전투기를 공중에 띄웠습니다. 그런데도 드론은 통과했다. 루마니아 당국은 그 드론이 우크라이나에서 피격된 후 경로를 이탈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러 공격한 걸까요? 아니면 전쟁 중에 일어난 사고였을까요? 여기서 패턴이 보이시나요?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공격을 했는지 확실히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드론이 나토 영토에서 사람들을 다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맹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그들은 5조를 발동하지 않았습니다.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4조를 사용했는데 사실상 우리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는 뜻이죠. 그래서 러시아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그들은 무모함을 강하게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끝이었습니다. 이게 러시아에 주는 신호를 생각해보세요. 나토 영토의 건물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다치게 해도 그에 대한 대응은 결국 회의로 끝난다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레드라인이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다음번은 더 쉬워집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 그냥 또 하나의 뉴스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새로운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한 걸음씩 러시아가 2014년에 크림반도를 점령했습니다. 결코 대규모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서 말이죠. 이게 진짜 전쟁입니다. 국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심을 둘러싼 전쟁이죠. 사실 러시아는 전장에서 서방을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이 사건마다 더 망설이기만 하면 됩니다. 더 분열하고 더 의심하게 만들면 됩니다. 멀고 작은 나라를 지키는 가치에 의문을 갖게 하면 됩니다. 언젠가 발트해 국가를 지키겠다는 약속이 내부에서부터 너무나도 부식되어 아무도 그 약속을 믿지 않게 되는 날이 올 때까지 말이죠. 러시아와 발트해 국가 사람들 모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벽이 세워지는 중입니다. 돌 하나하나 쌓아 올리고 있죠. 콘크리트 위에 콘크리트. 발트해 국가는 콘크리트만으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콘크리트는 드론으로도 지울 수 없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여기서는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진짜 위험은 몇 달 전에 국경에 나타나는 탱크가 아니었습니다. 사고로 위장한 쿠데타가 진짜 위험입니다. 발트 국가들은 어제의 전쟁, 즉 탱크와 국경의 전쟁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내일의 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땅을 차지하려는 전쟁이 아닙니다. 사실상 원하는 것은 서방이 반응할 의지를 꺾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도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영국과 러시아 간의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니요,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예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국 정보기관의 수장들 스스로가 몇 달째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MI5의 수장, 영국 내에서 방첩 활동을 담당하는 기관인 MI5의 수장은 러시아가 영국 거리에서 혼란과 파괴를 일으키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당시 MI6의 수장이었던 리처드 무어, 즉 영국판 CIA로 해외 첩보 활동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였던 그는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러시아 정보기관은 그의 말에 따르면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군 참모총장은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이 자신의 경력에서 본 것 중 가장 위험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당신이 상상하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에는 전차가 국경을 넘나들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전용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 코앞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 4월 영국은 아무도 다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했습니다. 20년이 넘게 서랍 속에 묻혀있던 영국 정부의 최고 기밀 문서를 런던이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냉전 내내 이 계획에는 몇 주 만에 영국 전체를 전쟁 기계로 바꾸는 정확한 지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정부 전쟁 지침서입니다. 그리고 그 책이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런던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숨기려고 했던 사실입니다. 청와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위험 컨설팅 회사 드래곤플라이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에만 러시아가 유럽 영토에서 벌인 것으로 의심되는 하이브리드 공격은 10월에 이미 2024년 한 해 전체에 일어난 공격 수를 넘어섰습니다. 2025년 9월 지금까지 최악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드론 무리가 폴란드 상공을 날아다녔습니다. 같은 시기에 러시아 군용기가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덴마크, 노르웨이의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이것은 냉전 이후 나토와 러시아가 직접 충돌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 중 어느 것도 개별적으로 정당화할 만큼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군사적 대응을 정당화할 만큼 심각하지 않았고 유럽은 결국 항의만 했습니다. 이제 만약 이것이 유럽 전체의 규칙이라면 그렇다면 2022년 이후로 푸틴에게 가장 공개적으로 반대한 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 새로운 갈등에서 가장 영화 같은 이야기는 목요일에 시작됩니다. 2026년 4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영국 국방장관 존 힐릴은 영국 정부의 중심지인 다우닝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엽니다. 그는 어두운 정장과 차분한 넥타이를 메고 들어와 곧 충격적인 발표를 할 것임을 아는 사람처럼 침착하게 말을 시작합니다. 저는 러시아의 최근 군사작전 세부 사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영국에서 러시아의 지속적 위협을 알리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대응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힐리 씨는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세 척의 러시아 잠수함이 북대서양의 차가운 바닷속에서 조용히 작전을 펼쳤다고 말합니다. 영국 북쪽에서요. 그중 하나는 아쿨라급 핵추진 공격 잠수함이었습니다. 러시아가 보유한 가장 큰 잠수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영국 정보국에 따르면 아쿨라는 단지 미끼에 불과했습니다. 작전의 진짜 목표는 나머지 두 척이었습니다. 나머지 두 척은 구디라는 러시아 부대 소속의 잠수함이었는데 이 부대는 심해 연구를 주로 담당하는 주요 지휘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겉모습일 뿐입니다. 실제로 이 잠수함들의 임무는 단 하나입니다. 힐리의 간단한 말로 표현하자면 평화 시에는 해저 인프라를 지도화하고 분쟁 시에는 그것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지도화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해저 케이블입니다. 해저 케이블입니다. 저 바다 밑을 따라 영국과 전 세계를 연결하는 광섬유 해저 케이블 말이에요. 놀랍게도 전 세계 국제통신의 99%가 이 케이블을 통해 오갑니다. 여러분의 왓츠앱 대화, 은행거래, 영상통화, 인터넷의 모든 컨텐츠 전부 다요. 이 케이블이 끊기면 영국은 단순히 인터넷 접속만 잃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금융 시스템, 군사통신, 그리고 현대 경제의 기본적인 작동 자체를 잃게 됩니다. 러시아를 추적하기 위한 영국의 작전은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영국의 초계기가 450시간을 비행했고 영국 프리기탐과 노르웨이 동맹군이 수천 해리를 항해했습니다. 500명의 영국 군인이 동원됐습니다. 수주 동안 밤낮으로 투입되었습니다. 힐리 자신이 극도로 도전적이라고 묘사한 환경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위험천만한 환경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이 후퇴하자 장관은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직설적으로 돌려 말하지 않고 카메라를 보며 그는 말했다. 푸틴 대통령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 케이블과 석유관 주변에서 벌이는 활동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선상시키려는 모든 시도든지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것은 5년 전만 해도 영화 대사처럼 들렸을 문장입니다. 오늘날 이것은 영국 정부의 공식 성명입니다. 하지만 구지 잠수함은 이 전쟁의 무기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들과 모든 면에서 정반대입니다. 수십억이 들지도 않고 군사훈련도 필요 없으며 비밀 기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더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2025년 10월 영국의 한 판사는 딜런 어리라는 21세 청년에게 1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어른 스파이가 아니었고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으며 러시아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영국 중부 지역에 불만 많은 소규모 마약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정신과 의사에게 직접 말했듯이 새로운 시작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텔레그램의 익명 채널인 프리벳 봇을 통해 그 새로운 시작을 찾았습니다. 이 채널은 러시아의 유명한 용병 조직인 바그너 그룹과 연계된 요원들이 운영했으며 유럽인들에게 우크라이나의 동맹국들에 맞서 저항에 합류하라고 초대했습니다. 계약은 간단했습니다. 임무는 암호화폐로 지급되고 얼굴도 이름도 서명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른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암호화폐로 5,000유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그는 공범과 함께 런던 동부의 창고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 창고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군인들에게 스타링크 단말기를 보내던 우크라이나인 부부의 소유였습니다. 피해액은 100만 파운드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것을 바꾸는 핵심이 있습니다. 얼의 경우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모델의 일부였습니다. 서방 정보기관이 사보타주의 우버라고 부르는 모델입니다. 수년 동안 전문 요원을 훈련시키는 대신 러시아는 이제 그 더러운 일을 단순히 외주로 줍니다. 러시아는 텔레그램으로 범죄자를 모집해 암호화폐로 보수만 지급하고 사라집니다. 그 사람이 잡히면 러시아는 모두 부인합니다. 성공해도 누가 명령했는지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영국 전략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중반까지 유럽에서 50건이 넘는 사보타주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르샤바의 쇼핑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프라하에서의 버스 화재, 그리고 대륙 곳곳에 퍼진 물류센터에 대한 공격 등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텔레그램 메시지로 조직되고 현지 범죄자들이 실행했습니다. 디지털 화폐로 지불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무서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은 런던 동부의 이름 없는 창고들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영국 정부의 최고위층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국방연구소인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총리 본인과 관련된 부동산들이 러시아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방화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외교관들이 영국 의회의 제한구역에 들어가려다 적발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연관된 텔레그램 채널들이 런던 시민들에게 모스크를 대상으로 한 폭력적인 공격을 선동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영국 정보 기관에 따르면 이는 나라의 사회 구조를 내부에서부터 불태우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영국이 이에 대응하려고 시도하고 힘을 보여주며 더 이상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을 때 그 결과는 굴욕적이었습니다. 2026년 3월 26일 총리 키어 스타머는 거창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영국 해군이 이른바 유령 함대에 속한 러시아 유조선을 납포하고 압수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피해서 석유를 판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국적이 불분명한 1000척이 넘는 노후 선박들로 이루어진 그 네트워크입니다. 그것은 공격적인 조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대응이었습니다.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 아무 일도 없었어? 진짜로 아무 일도 없었어. 그 후 몇 주 동안 여러 척의 러시아 유조선이 아무 일 없이 영국 해협을 통과했어. 그중 한 척은 대한미사일로 무장한 러시아 해군 호위함의 호위를 받으며 지나갔어. 그리고 영국 해군이 보낼 수 있었던 게 뭔지 알아? 따라가려고. 단순한 보조 유조선이었어. 무장도 없고 공격 능력도 없었지. 데일리 텔레그래프 신문의 기자가 현장을 촬영하려고 12m짜리 어선을 빌려야 했어. 왜냐하면 이용할 수 있는 영국 군함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야. 영국 법무장관 로드 해머. 국대 해양법을 위반할까봐 두려워서 작전을 막았다고 합니다. 즉, 영국은 공개적으로는 허가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모든 것을 막았습니다. 러시아 선박은 납포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화물도 압수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요. 아무것도. 하지만 최악은 실패한 작전조차 아니었습니다. 최악은 그 반응이었습니다. 세상은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인터뷰에서 영국 함대를 장난감이라고 불렀습니다.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셋은 위대하고 강력한 영국 해군을 공개적으로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런던에서 영국 장군들은 수년 동안 숨기려 했던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육군은 현재 지난 200년 중 가장 작은 규모입니다. 그리고 3세기 동안 전 세계 바다를 지배했던 영국 해군은 이제 자국의 해협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지난 30년 동안 국방비를 삭감하고 군사장비를 고철로 팔고 기지를 폐쇄하고 군인들을 해고해왔기 때문입니다. 영국 엘리트들은 거의 종교적인 신념으로 평화가 인류의 최종 상태라고 믿었습니다. 그건 계산이었습니다. 이미 아셨겠지만 그것은 잘못된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언급한 그 전쟁책에 도달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상황, 즉 잠수함이 케이블을 감시하는 상황에서 범죄자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모집되고 총리의 집 여러 채에 불이 나고 해군이 굴욕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영국군 총사령관인 리처드 나이튼 원수가 마침내 발표를 했습니다. 2026년 4월 런던에서 열린 국방회의에서 그는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전쟁의 교본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만들어졌고 소련이 붕괴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1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국 전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집요할 정도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시, 공장, 병원, 시장, 통신 시스템, 모든 것. 평화로운 시민사회에서 전쟁 중인 사회로 완전히 최대 28일 만에. 하지만 옛 냉전 시대의 버전은 두 가지 위험만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습니다. 소련의 침공과 핵전쟁. 반면에 지금 이 순간 작성되고 있는 새로운 버전은 1989년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공격하는 적을 상대해야 합니다. 해저 케이블이 절단되고 전력망이 해킹당하며 마약 중독자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모집되고 드론이 유럽의 영공을 침범하고 허위 정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길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나이트는 이 변화를 앞으로 수년간 헤드라인이 될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영국의 전략은 더 이상 방어가 아닙니다. 이제는 회복력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따르면 회복력은 군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서류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전체를 참여시키는 것은 자원이 필요해서입니다. 그리고 영국은 30년이 지난 후에도 국방비를 삭감해온 결과 지금 시작하기에는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수치는 매우 내복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영국 육군의 정규군 병력은 약 7만 명 정도입니다. 이는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이미 보셨듯이 영국 해군은 자국 해역 순찰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 예산은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으며 2035년까지 국내 총생산 3.5%에 이를 예정입니다. 이는 냉전 이후 최대 증가폭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산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은 2027년부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영국 장군들에게 소름을 돋게 하는 질문, 런던에서 더 이상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과연 시간이 충분할까요? 과연 적이 진짜로 공격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30년 동안 파괴된 군대를 다시 일으킬 시간이 있을까요? 영국은 뒤처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군 참모총장의 말에 따르면 이제 유럽을 따라잡으려면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진정한 변화는 잠수함이나 법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 평화가 자연스러운 상태이고 전쟁은 예외라고 믿으며 자라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원자 과학자 회보의 과학자들은 종말의 시계를 자정까지 85초 남겨두었습니다. 이 시계가 역사상 기록한 것 중에서 종말에 가장 가까운 시점입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보다 더 가까운 시점입니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국이 하고 있는 일은 걱정하는 유럽의 한 섬나라에 고립된 반응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화의 안락한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깨달은 한 문명 전체의 신호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국은 마침내 깨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몇 년 전 독일의 한 군부대에서 독일 군인들이 대염을 이루어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총 대신 빗자루 자루를 들고 있습니다. 소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창고에. 이것이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바로 그 독일이 키예프에 처음으로 군사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5,000개의 헬멧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시장은 이를 농담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유럽의 잠자는 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4년이 지난 지금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한 남자에게 있습니다. 이 일로 가장 후회할 남자입니다. 푸틴은 2022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서방과 독일이 어떻게 반응할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면 독일이 어떻게 바닥까지 떨어졌는지 알아야 합니다. 냉전이 끝난 1991년 이후 독일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일은 대규모 전쟁의 시대가 끝났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자국 군대를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에서 2017년 사이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인 독일은
1년에 생산하는 모든 부의 단 1.2%만을 국방에 사용했습니다. 비교를 위해 나토 회원국이라면 누구나 최소한 2%를 지출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에 독일 공군은 128대의 유로파이터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단 4대만이 작전 가능했습니다. 나머지 124대는 지상에 있었습니다. 2022년 초 러시아의 침공 며칠 전 독일 육군 참모총장 알폰스 마이스 장군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한 문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의 빈손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독일은 러시아와의 거래를 유지하면 평화가 보장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산 가스 수십억 유로 규모의 계약, 대량 무역. 하지만 그 믿음은 2022년 2월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때 거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3일 후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가 의회에 올라가서 연간 1,000억 유로의 긴급 기금을 즉시 토론 없이 발표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을 차이텐벤데라 불렀습니다. 그것은 시대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 단어는 전 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러나 올라프 숄츠의 행동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프리드리히 메르츠라는 남자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르츠는 80년 동안 어떤 독일 총리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했습니다. 그는 독일 헌법을 다시 썼습니다. 수십 년 동안 독일 헌법에는 슐덴브렘제라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비용을 제한하는 부채 브레이크였습니다. 군대 관련 지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르츠는 의회를 설득해서 군사 지출을 이 규정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즉, 그는 독일 군대에 무제한의 자금을 준 셈입니다. 그리고 나서 독일은 지출을 시작했습니다. 공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의 변화가 가장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독일 공군은 냉전 시대의 구식 전투기인 토네이도 전투기를 퇴역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F-35를 도입 중입니다. F-35는 서방에서 가장 첨단 전투기입니다. 대부분 레이더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독일은 1960년대부터 나토의 핵 공유에 참여해왔습니다. 최초의 폭탄을 받았을 때부터 미국산 B-61 폭탄입니다. 이 폭탄 운반 임무는 토네이도 전투기가 맡았습니다. 이 전투기들은 이제 퇴역하고 있습니다. 2030년부터는 F-35가 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즉, 독일은 서방의 최신 기술로 자국의 핵전력을 현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80년 전 세계 대전에서 패배한 나라가 이제는 지구상에서 가장 첨단 전투기를 몰며 필요하다면 핵전쟁에도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독일은 개발 중입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 협력하여 에어버스 윙맨이라는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조종합니다. 즉, 2018년에 겨우 4대의 전투기만 운용하던 그 나라가 이제는 조종사 없이 비행하는 전투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제 지상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독일은 자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 계약을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이름은 아르미니우스입니다. 이 이름은 2000년 전 로마군을 물리친 고대 게르만 족장 아르미니우스를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계약 금액은 400억 유로입니다. 이 금액으로 독일은 최대 1800대의 박서 전투장갑차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1800대입니다. 참고로 브라질 전체 육군에는 약 400대의 전차가 있습니다. 독일은 단일 계약으로 그보다 4배가 넘는 장갑차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누가 이걸 생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회사의 이름은 라인메탈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 동안 독일 사회에서 누구도 그 회사와 거래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무기 제조업체 이미지는 나빴습니다. 오늘날 라인메탈은 주식시장에서 폭스바겐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전차를 만드는 회사가 독일 최대의 자동차 제조사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나라의 사고방식이 바뀔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현대 군대는 전차와 비행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거리가 필요하죠. 그리고 바로 그 점에서 독일은 80년 동안의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지차 세계대전 이후 정치적 선택과 전후 제한 때문에 독일은 항상 멀리 떨어진 적국 영토에 대한 공격에서 동맹국에 의존해 왔습니다. 500km 이상 떨어진 곳을 타격해야 한다면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은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 400기를 구매하며 사거리는 최대 2000km입니다. 즉, 독일 영토에서 발사될 경우 러시아 깊숙한 곳의 목표물까지 타격할 수 있으며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대도시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독일이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장거리 타격 능력입니다. 그리고 대규모로 구매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진짜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이를 알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독일이 본격적으로 재무장을 시작한 지 2년 후 미국 정보 기반은 러시아가 아르민 파파게르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진행 중임을 밝혀냈다. 아르민 파파게르, 그는 라인메탈의 사장이며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버틸 수 있도록 전차와 포탄을 생산하는 인물이다. 파파게르는 죽음의 표적이 된 여러 유럽 방위산업 지도자들 중 한 명이었다. 미국 정보당국이 독일 정부에 경고했고 독일 정부는 경호를 강화했다. 그 계획은 좌절됐다. 하지만 러시아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러시아를 겨냥한 무기를 만드는 사람은 표적이 된다. 러시아는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보다 먼저 독일의 재무장이 현실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리고 파괴 공작을 벌이고 위협하며 죽이려 한다. 하지만 이미 기차는 역을 떠났다. 이제 장비만으로는 군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군대에는 사람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독일군은 18만 2천 명의 병사를 보유하고 있다. 8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나라치고는 작은 숫자다. 독일의 목표는 현역과 예비군을 합쳐서 다음 10년 안에 거의 50만 명에 달하는 훈련된 군인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치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26년에 독일군 지원자는 2025년에 비해 20% 증가했습니다. 독일인 한 세대 전체가 복무를 생각지 않았던 세대가 이제 군부대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정부도 2011년에 폐기됐던 아이디어를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의무징병제입니다. 14년 동안 독일군에 복무하는 것, 선택사항이었습니다. 이제 자원 입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면 국가는 강제로 진집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장 상징적인 움직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럽 지도를 봐봐. 동쪽으로 따라가면 리투아니아를 만나게 될 거야. 정말 작은 나라로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벨라루스는 러시아에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야. 리투아니아에는 독일이 막 한 개 여단 전체를 주둔시켰어. 제45 기갑여단 독일군 5,000명, 이 2027년까지 주둔할 예정이야. 벨라루스 국경에서 150km 떨어진 곳에 말이야. 여기 역사적 세부사항이 있어. 이것은 1945년 이후 독일 영토 밖에 영구적으로 주둔한 최초의 독일 여단이야. 이게 얼마나 무거운 의미인지 생각해봐. 2차 세계대전 80년 후 독일 군인들이 다시 동유럽에 돌아왔어. 하지만 이번에는 침략자가 아니라 수호자로 온 거야. 이건 연배가 있는 많은 유럽인들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이야. 그리고 러시아인들도 예상 못했지. 남는 질문은 단 하나야. 이 모든 상황에서 독일은 제때 준비가 될 수 있을까? 2026년에 독일 신문 디벨트와 군사 분석가들 그리고 전직 고위 장교들이 함께 전쟁 시뮬레이션, 즉 워게임을 진행했어.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았어. 러시아가 리투아니아와 폴란드에 둘러싸인 러시아 영토 칼리닝그라드에서 인도주의적 위기를 조작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구실로 군대를 파견해서 리투아니아의 한 도시를 침공하는 거지. 그 시뮬레이션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알아? 며칠 만에 러시아가 그 도시를 점령했어. 독일은 망설였어. 나토. 너무 느렸어. 러시아. 승리했다. 독일 군인들은 그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카르스텐 브로이어 장군, 독일 육군 참모총장은 공식적인 기한을 정했다. 2029년까지 독일은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왜냐하면 2029년까지 독일 정보기관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잃어버린 군대를 재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토를 시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독일에게 남은 시간은 4년뿐이다. 이 영상의 시작을 기억하십니까? 독일 군인들이 빗자루자루로 훈련하고 있었죠. 군사 지원으로 제공된 것은 5,000개의 헬멧뿐이었습니다. 키예프 시장은 이를 농담이라 했습니다. 2022년 이것이 독일의 모습이었습니다. 2029년에는 독일의 군사 예산이 프랑스와 영국을 합친 것보다 더 커질 것입니다. 7년입니다. 같은 나라입니다. 다른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처음에 기억나시나요? 블라디미르 푸틴이 믿었다고 했던 때를. 서방과 독일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어떻게 반응할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그 답을 알게 된 거죠. 그는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야수가 풀려나고 있고 푸틴이 그 사슬을 끄는 사람이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서방이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푸틴은 평화주의적이며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는 독일과 분열된 유럽이 대응 방법을 모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시간이 자기 편이 될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는 잘못 계산했습니다. 유럽을 굴복시키고 싶었던 그 남자, 이제 그는 5세대 전투기, 수천 대의 전차, 모스크바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 그리고 벨라루스 국경에 상시주둔하는 병력으로 무장한 독일과 맞서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본인이 원치 않아도 직접 만든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되돌리기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모두가 말했어요. 미국이 없는 나토는 재앙이 될 거라고요. 제가 나토에서 놀란 점은 우리가 나토에 수조 달러를 썼다는 겁니다. 여러 해에 걸쳐 수조 달러를 썼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수조 달러나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우크라이나 문제로 도왔을 때 저는 그다지 기쁘지 않았어요. 보세요. 우리가 돕지 않았다면 우크라이나는 하루 만에 무너졌을 겁니다. 분석가들, 기자들, 심지어 동맹국들까지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럽은 2026년에 동맹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국 군인이 단 한 명도 지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늘날 푸틴이 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뛰어났습니다. 이건 의견이 아닙니다. 올해 1월과 2월 발트 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수십 년 동안 해온 내기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내기지만 이 내기가 동유럽에서 러시아의 모든 군사 전략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 내기는 이렇습니다. 서방 동맹은 말은 빠르지만 행동은 느리다는 것입니다. 동맹국이 공격을 받는 순간 동맹의 회원국들은 논쟁에 들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전화를 걸 겁니다. 병력, 장비, 연료를 이동시키는데 며칠, 어쩌면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그 마비의 틈을 타서 러시아는 이미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방의 군사훈련 자체가 확인해줄 사실입니다. 동맹은 늦게 도착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아래에는 더 큰 의문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들, 서로 다른 언어, 서로 다른 군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나라들이 필요할 때 하나의 힘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수십 년 동안 답이 없었지만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크렘린이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맹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거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올해 1월 그 조직은 2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가동시켰습니다. 연합대응부는 어떤 비상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특별히 창설된 부대입니다. 개념은 간단합니다. 여러 나라의 부대들이 미리 정해져 함께 훈련하고 몇 주가 아니라 며칠 만에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스테드패스트 다트 2026 훈련은 이 부대의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13개국의 10,000명의 병사들이 동시에
유럽 각지에서 독일까지 육지, 바다, 하늘을 통해 이동했습니다. 몇 달이 아니라 몇 주 만에 말이죠. 이렇게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서방은 단지 약속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증명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지 않고 독일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유럽이 깨어났습니다. 유럽이 결심하면 행동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독일 국방장관이 직접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짧고 직설적이었습니다. 동맹은 단결되어 있고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직접 눈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훈련은 어떤 공식 성명으로도 세계가 볼 준비를 하지 못했던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맞춰보세요. 2026년 2월 20일 발트해 영하 5, 도, 눈보라, 강한 바람. 이런 조건에서는 준비가 덜 된 어떤 부대도 작전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드론이 터키 전함 아나돌루의 갑판에서 이륙했습니다. 드론이 얼어붙은 바다 위를 날았습니다. 목표물을 포착했습니다. 정밀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명중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자율적으로 다시 배에 착륙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동맹 역사상 처음으로 전투 드론이 함정에서 이륙해 해상 표적을 공격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을 쓴 건 터키였습니다.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었습니다. 터키는 자국에서 개발한 기술로 발트해에서 러시아 코앞에서 이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징적 의미 그 이상을 가져옵니다. 비교적 저렴한 드론이 함정에서 운용되면 적은 점점 더 비싼 방어 시스템에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자원을 빼돌릴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드론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훈련에서 스페인 군인들은 상륙 전에 해안을 준비하기 위해 얼어붙은 바다에 잠수했습니다. 독일 전투기들이 영공을 휩쓸었습니다. 터키와 스페인 특수부대, 헬리콥터에서 해변으로 사격 지원을 받으며 하강했습니다. 모든 것이 조율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통합되었습니다. 13개국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푸틴이 수십 년 동안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온 일입니다. 동맹의 사무총장은 올해 1월에 그 숫자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매달 2만에서 2만 5천 명의 병력을 잃고 있습니다. 매달입니다. 서방의 추정에 따르면 2022년부터 러시아는 이미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쳐 120만 명이 넘는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서방 동맹이 있다고, 죽었다고, 분열되고 약해졌다고, 한편 13개 나라가 하나의 군대로 함께 움직였다고, 아무도 미국의 허락을 구할 필요 없이 말이야. 잠깐만 생각해봐. 동맹국들이 드론, 항공, 지상군 통합훈련을 하는 동안 러시아는 자국 병사들을 우크라이나 진지에 계속 투입하고 있었어. 매주 수천 명의 목숨을 대가로 고립된 채 진정한 군사동맹도 없이 말이야. 러시아 정부 스스로 며칠 만에 끝날 거라고 했던 2022년에 시작된 전쟁을 버티기 위해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과 이란제 드론에 의존하고 있어. 푸틴의 도박이 실패한 건 우연이 아니야. 동맹이 변했는데 그가 제때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이지. 하지만 지금부터가 대부분이 간과하는 부분이야. 스테드패스트 다트는 훈련이 아니었어. 리허설이었지. 연합 대응군이 강화될 거야. 훈련도 점점 더 커질 거고. 동맹은 시나리오를 위한 훈련을 하는 게 아니야. 모든 상황에 대비해 훈련 중이야. 자신들의 방어를 위해 100% 미국에 의존하던 유럽은 이제 역사가 되어가고 있어. 미국인들이 떠나서가 아니야. 그들은 여전히 동맹의 가장 큰 기둥이야. 하지만 유럽이 마침내 그들만을 의존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지. 이게 바로 푸틴이 가장 두려워했던 거야.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이 아니라 미국 없이도 작동하는 동맹 말이지.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답이 없었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서로 다른 나라들이 하나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대답은 예야. 그리고 2026년 2월 발트해에서 눈보라가 몰아치고 영하 5도의 추위 속에서 이 동맹이 처음으로 존재하게 되었어. 리투아니아 국경에 있는 콘크리트 피라미드에서부터 독일의 스텔스 전투기까지, 대서양의 첩보 잠수함에서부터 얼어붙은 발트해 위를 나는 터키 드론까지 모두 같은 이야기입니다. 30년 동안 평화가 영원할 거라고 믿음에 잠들어 있던 대륙.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시간과 싸우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부분은 시간이 충분할지 여부입니다. 푸틴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은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누가 옳았는지 결정될 것입니다. 이 분석이 당신이 세상을 다르게 보게 만들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엇이 걸려있는지 이해해야 하는 사람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